영화 칠드런 액트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마음과 법의 간극, 아이의 자살과 청년의 자살 사이에서. 영국의 법적 성년 나이 18세를 3개월 앞둔 소년 A. 그는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혈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A는 스스로 혈액을 생성하지 못하는 상태라 수혈을 하지 않으면 4일 안에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종교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그의 부모는 소년의 결정에 따른다며 의료진의 수혈 치료를 거부합니다. 영화는 신념과 종교에 대한 판단은 유보합니다. 헌법이 모든 개인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선언했으니 말입니다. 병원은 소년을 살리게 해달라고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가정법원은 평소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판사 피오나 메이, 엠마 톰슨이 연기했습니다. 피오나를 적임자로 택해 그녀에게 사건을 배정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큰 사건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확고한 논리를 세워 판결하는 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은 없는 법. 법원 앞은 늘 정의는 죽었다면서 그녀의 이름에 분노를 섞어 외치는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퇴근은 늘 법원 뒷문 새길을 통합니다. 작은 쪽문을 열면서도 그녀는 양쪽을 살펴야 하고 살아있는 법전으로 불리는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정문과 큰 길이 아닌 쪽길에서 안전한 현실의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특히 어린아이의 삶과 죽음을 법정에서 결정했습니다. 영화 시작과 함께 두근거리는 동맥과 혈관이 등장합니다. 샴쌍둥이 중 심장과 폐가 없는 한 명을 분리해 사망시켜야만 다른 한 아이가 살 수 있는 상황. 부모 그리고 종교는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신에게 있으므로 수술을 거부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가 붙은 신생아의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는 판사 메이. 하루에도 몇 개의 판결을 내려야 하고 특히나 샴쌍둥이 케이스처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수십 개의 의견과 그리고 사회적 파장, 이해관계를 간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가방 속에 두툼이 서류를 챙겨와 집 안에서도 분석하고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까지 연소시키며 고민해 그녀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녀의 재판장 밖에는 늘 기자들로 가득합니다. 양측의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그녀의 판결은 곧 영국을 비롯한 인류사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늘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판결을 하는 그녀지만 그녀 스스로를 돌볼 시간은 없습니다. 늘 검은 원피스에 검은 자켓 그리고 검은 구두만을 입고 신는 그녀입니다. 짐이 곧 국가인 영국 여왕과 닮은 판사의 삶을 함께하는 남편 잭, 스탠리 투치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런 남편 잭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부의 집마저도 판사 메이의 집이라는 명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영화가 신선했던 이유는 공인의 사생활을 감각적으로 편집해 보통 사람들에게 고정된 성 역할의 그런 익숙한 편견들을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이에게 같이 맛있는 저녁 먹고 기분 풀자 또는 주말 부부 동반 테니스 모임에 갈 수 있어? 라고 물으며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보통은 아내여야만 했습니다. 반면 영화 속 메이 판사는 투정 부리는 남편을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약속을 확인하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샴쌍둥이 판결, 수혈을 거부하는 아이의 판결 등이 있다며 재판 일정을 줄줄이 읊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 판사에게 남편이 나 마트 좀 다녀올게 같은 일상적인 말투로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나 바람 피울 것 같아. 그제야 번쩍 메이 판사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안경을 벗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남매처럼 변해버려서 마음과 몸의 대화 모두 없는 부부 사이와
그들의 뜨거웠던 지난날을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남편 잭. 그에게 판사는 재차 묻습니다. 바람 피우는 상대의 이름이 무엇인지. 재판 서류가 수북이 쌓인 그곳도 집이 아닌 법정이었던 겁니다. 이름을 알아낸 메이는 그제야 그녀가 딸 나이뻘의 수학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분노조차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판사였던 것입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화가 나는 그녀라서 사랑했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이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 바람 피울 것 같아 라며 한치의 거짓 없이 할 말 다 하는 남편. 폭탄 선언을 하고는 나가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이 밉지가 않습니다. 배우들이 판사와 배우자 모두에게 공감하게 만든 연기, 그리고 감독과 러브 액츄얼리를 연출한 연출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법전인 그녀의 판결을 위해 소리 없이 맞춰주기만 했던 주변인들 중 가장 큰 희생을 했던 남편이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완벽히 통제되던 판사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그녀의 어깨 위 무거운 짐을 나눠지던 배우자도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재판 말고 다른 것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조차 잊은 그녀입니다. 동료 판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만 웃기는 농담이 하고 싶을 땐 동료 판사의 손에 뜨거운 커피가 있던 말든 보이지 않습니다. 반갑게 뛰어온 동료 판사는 커피를 들고 지나가는 메이 판사를 흔들어 붙잡고 꼭 해줄 웃긴 얘기가 있다며 썰렁한 농담을 1인극 마냥 혼자서 읊고는 배꼽을 잡으며 판사실 복도가 떠나갈 듯이 혼자서 웃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손목이 젖은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는 그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남편이 걸어온 전화벨 소리 한 번에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낚아채느라 커피와 간식이 담긴 쟁반을 밀쳐 음식물이 비서에게 모두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커피에 젖은 비서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일상을 혼자 꾸역꾸역 삼키며 머릿속으로는 판결 생각을 해야 하는 판사라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집중력을 가진 아이 같은 판사들은 그렇게 비슷한 처지인 서로를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무한한 배려를 받습니다. 오랜 시간 비서도 투정 한마디 없이 그녀가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솔직하고 당차게 바람을 피우겠다며 나간 남편 생각에 그녀는 법정에서 가시도 친 칼을 휘두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몇 초 만에 논리로 제압하고 날선 판결을 내리며 자료를 보완해 오라고 명령합니다. 쉴 틈 없이 진실의 검을 들이대는 그녀 앞에 벙찐 변호인, 피고인과 원고는 입번 끝도 못합니다. 판사는 히스테리마저도 논리적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와 낚시를 했다며 살갑게 말을 건네오는 비서에게조차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을 꾹 누르고 남편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에게 새 열쇠를 주문해 비서에게 전달을 시킬 뿐입니다. 남편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바람 피운 행위에 대한 벌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듯 현관문 열쇠를 바꿔 집의 출입권을 박탈해버리는 그녀입니다. 전쟁 같은 일상 가운데서 그녀는 다시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재판장에 판사석 입장문을 노크합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여호와의 증인 신자 소년의 수혈 거부 사건을 판결할 시간입니다. 병원 측과 아이의 부모가 벌이는 논쟁 장면은 마치 진짜 법정에서 재판을 참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배우자를 방치하고 일에만 몰두한 빵점짜리 아내는 법정 밖에 두고 대립하는 양측의 가운데 판사 메이만이 존재합니다. 논리 싸움은 의학적 소견, 종교와 교리의 허점을 지나 수혈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A가 과연 18세까지 3개월 남았는데
소년인지 성인인지를 다투는 지점에서 정점에 오릅니다. 효과적인 백혈병 약물 치료를 하려면 혈액이 있어야 하고 피가 부족한 A의 호흡은 점점 가빠져 시간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병원에 가서 직접 A와 대화해보고 종교적 신념이 그에게서 나온 게 맞는지, 그가 죽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인지하는지 판단하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그녀의 결정을 두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기자들은 유별나다, 예측 못한 결과다, 마감 시간 다 지나고 판결 나오겠다 등 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며 웅성거립니다. 평소에 그녀라면 내리지 않았을 결정이어서 더 그랬을 겁니다. 남편이 던진 감정의 수류탄이 그녀의 이성을 뒤흔든 결과입니다. 병실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A의 본명은 애덤, 덩케르트에 나왔던 핀 화이트헤드가 연기를 했습니다. 애덤은 3개월 후면 18세로 법적 성년이 되는 아이이자 소년이고 청년입니다. 판사를 본 그의 첫 마디는 오실 줄 알았다. 난 알고 있었다. 였습니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야 하지만 판사는 차분합니다. 이 정도 말은 인간의 밑바닥을 들춰 서류에 담고 삶과 죽음까지도 가르는 가정법원 재판장에서 10수년간 들어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녀는 아담을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질문 몇 마디로 그의 생각을 뽑아내 판단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너무나도 맑고 투명합니다. 수많은 취재진을 등에 업고 그가 삶과 맞바꾼 종교적 신념을 산산조각 내려온 판사 앞인데 말입니다. 판사가 아담에게 판결로 너에게 수혈을 강제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담은 참견쟁이 판사 아줌마라고 생각하겠죠 라고 답합니다. 맥락과 상관없이 판사에게 자식이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반면 철저히 준비해서 필요한 질문만 마친 판사는 본인이 예고한 시간에 판결을 하러 가기 위해 급히 법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밥 먹는 것만 보고 가세요. 평소에 그녀라면 들리지도 않았을 아이의 투정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시간은 우연히도 집 나간 남편이 며칠 만에 전화해서 젊은 여자와 떠나겠다고 외마디 최후 통첩을 한 직후였습니다.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병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목을 휘감는 아담의 아픈 눈동자에 침대맡에 낡은 기타가 비쳤던 것일까요? 판사는 아담에게 기타로 한 곡 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아담의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동석한 법원 후견인과 간호사들이 뜨악한 표정을 짓게 만드는 황당한 순간입니다. 갑자기 저 여자 왜 저러나? 딱 그 표정들입니다. 관객이 감미로운 판사의 노랫소리와 기타 선율에 젖으려는 순간 스크린 한가득 판사의 감성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현실의 황당함과 냉혹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죽어가는 아담과 병실에서 과거의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천천히 사랑하는 것이 어떠냐는 영국 시인 예이츠의 문장을 노래한 후 판결을 내리러 갑니다. 여기서 영화 제목 칠드런 액트가 나오는데요. 더 칠드런 액트는 1989년 제정된 영국의 아동법입니다. 그녀는 판결에 앞서 아동법의 전문에 따라 해당 미성년자 사건을 판결할 때 최우선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고려했다고 전제합니다. 법원은 종교를 비롯한 A 자신으로부터 A를 보호한다. 칠드런 액트에서 이런 그녀의 판결은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수혈 이후 건강을 회복한 소년이 나중에 따져 물었듯 영국 법원은 그동안 대부분 미성년자의 수혈 치료 거부에 대해 수혈을 강제해 건강을 회복하는 판결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스포는 이후의 상황인데 그녀와 아담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재미는 영화를 봐야지만 알 수 있으니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판결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던 A의 핏줄로 타인의 O형 혈액이 기계의 힘까지 빌려서 힘차게 펌프질하며 들어갑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그녀의 판결로 대동맥이 단절돼 사망에 이른 샴 쌍둥이 중 한 명의 아이와는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영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녀의 논리가 결정지은 수많은 삶의 갈래들은 각자 저마다의 길을 찾아 흘러갔습니다만 아담은 달랐습니다. 삶이 극단으로 흘러 법정에 세워진 이들에게 법의 잣대로 갈 길을 정해줬으나 그 후의 삶까지 판사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재판은 특별했습니다. 판결 후 3개월 만에 법적 아동에서 성년이 되어버린 그는 모든 가치관이 바뀐 채 드디어 삶과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판결 당시 흔들리던 판사의 개인사가 만든 미세한 균열과 우연이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A의 목숨과도 같았던 믿음과 맞바꾼 수혈로 남은 삶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라고 판결했으나 판결대로 현실은 흐르지 않습니다. 베토벤이 쓸 것 같은 가발과 붉은 유니폼을 입고 역사가 숨쉬는 고딕 양식의 영국 법원에서 국가 또는 법과 동일체로 살아가는 판사. 그래서 영국 판사의 일상이라는 주제만으로 호기심이 듭니다. 관객은 그녀의 출근길부터 일상을 함께 쫓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판결뿐만 아니라 우연과 필연이 엮인 우리네 삶의 수많은 결정들, 특히나 타인과 얽힌 결정들이 과연 합리적이었을까, 옳은 것이었을까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사실 판사가 아니더라도 부모라면 나의 아이에게 또는 고민 상담을 해오는 누구에게 나름의 판단을 내려 결정을 대신 해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판단해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담은 모두의 마음 속에 있어서 그저 마음으로 알 수 있는 도덕과 신념, 그리고 믿음에 대해 판사뿐만 아니라 관객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런던의 빌딩 숲 사이로 판사가 걸어서 출퇴근하는 골목길엔 몇백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차 바퀴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마저 전통이 담겨 울리는 오래된 런던의 벽돌 바닥을 지나 등장하는 영국 왕립재판소 건물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녀가 고속철을 타고 지방법원을 지원하러 가는 출장길에 펼쳐지는 시골길을 보면 영국행 비행기 티켓 가격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판사의 역사적 판결과 그녀의 사생활, 심리 변화뿐만 아니라 그녀의 일상을 함께 걷게 만드는 영화는 여러 볼거리와 느낄거리를 1시간 46분에 녹여냈습니다. 섬세한 감정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싶은 순간도 있지만 이 영화는 한 가지 주제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목 칠드런 액트 옆에 아동보호법 정도로 작은 해석을 달아주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연기하는 아이란 뜻인가? 행동하는 아이인가? 라고 추측하는 등 저도 도통 제목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문학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타인의 마음을 느껴보게 하는 한 편의 책 같은 영화, 칠드런 액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